히가시노 게이고 소설 하얀 들판 마을 대 검은 언덕 마을. 자명종의 알람이 삑삑 울렸다. 난 스위치를 끄려고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다 딱딱한 모서리에 손등을 세게 부딪혔다. 순간 눈앞에서 불꽃이 튀는 고통을 느끼고는 벌떡 일어났다. 자명종 옆에 있던 것은 초소형 액정 텔레비전이다. 여보,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런 게 여기 있어? 나는 펑퍼짐한 엉덩이를 내 쪽으로 향한 채 이불 속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 아내에게 물었다. 아내는 뚱뚱한 발레리나처럼 둔중한 동작으로 귀찮은 듯 내 쪽을 쳐다보았다. 왜 그래?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시끄러? 이게 뭐냐고 묻잖아. 목소리가 거칠어졌을 때 시계의 알람 소리가 삐삐삐삐 다시 울렸다. 난 황급히 알람 스위치를 눌렀다. 시계는 5시 30분을 가리키고 있다. 차명종이잖아. 그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이거 말이야. 나는 액정 텔레비전을 들어 아내의 코끝에 들이댔다. 아내는 파리를 쫓듯 휘휘 손을 내저었다. 텔레비전이잖아. 그건 알고 있어. 근데 이게 왜 여기 있는 거냐고. 언제 샀어? 얼마 전에 통신 판매에서 샀어. 당신이 침실에 텔레비전 놓는 거 싫어했잖아. 난 빨리 자야 되는데 옆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정신이 산만해서 잘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걸 산 거야. 그거라면은 이불 속에서 볼 수 있고 이어폰 쓰면 소리도 들리지 않으니까. 당신도 빨리 자면 좋잖아. 어떻게 당신처럼 꼬박꼬박 9시나 10시에 자란 말이야. 잠도 안 오는데 이불 속에서 당신 코 고는 소리 듣는 게 얼마나 고역인 줄 알아? 그리고 텔레비전 본다고 해도 고작해야 10시에 시작하는 드라마까지라고. 도쿄에 살 때는 가끔 심야 프로그램도 봤는데. 그녀는 일부러 입이 찢어져라 하품을 했다. 도쿄에 살던 시절 얘기를 꺼내면 나로서는 할 말이 없어진다. 나는 콧등을 긁으며 액정 텔레비전을 내려다 보았다. 얼마 줬어? 다음 순간 아내의 얼굴이 기묘하게 일그러졌다. 스크루지 영감탱이 같으니라고. 그렇게 안 비싸니까 걱정하지 마셔. 그래, 그건 그렇다 치고 어쨌든 그만 일어나서 뭐라도 좀 차려줘. 배고파 죽겠어. 이렇게 일찍 일어나면서도 용케 식욕은 있네. 아내는 비아냥거리듯 말하며 커다란 몸을 일으키더니 다시 입이 찢어져라 하품을 했다. 그때 으앗 하는 거대한 파충류 소리 같은 비명이 들렸다. 아내의 하품과 거의 동시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아내가 이상한 소리를 질렀다고 착각할 뻔했다. 무슨 소리지? 밖에서 들린 것 같은데. 나가봐야겠다. 재빨리 옷을 입고 방을 나오니 에리가 잠옷 차림으로 복도에 서 있었다. 아빠, 지금 그 소리 뭐야? 에리는 아직 졸린 눈을 비비며 물었다. 옆으로 잤는지 왼쪽 머리카락이 거꾸로 서 있다. 넌 방에 들어가 있어. 나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우리 집 맞은편에 앞치마 차림의 여성이 앉아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앞집 아주머니다. 안녕하세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근데 무슨 일이 있나요? 나는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는 땅에 털썩 주저앉은 채 어색한 동작으로 고개를 돌렸다. 커다란 눈에는 공포가 어리고 코에서는 콧물이 흐르며 입술은 덜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여기며 나는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쳐다보았다. 그녀에게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게 보였다. 회색 양복을 입는 걸 보면 남자겠지? 큰 대자로 누워있는 남자의 튀어나온 배 부분이 젓갈색으로 물들어 있다. 그리고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처럼 배 윗부분에 뭔가가 꽂혀 있다. 그게 칼이라는 걸 알기까지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와 하고 얼빠진 소리를 지르며 몇 발짝 뒷걸음질 쳤다. 그때 에리가 집에서 나왔다. 아빠, 왜 그래? 에리짱, 이쪽으로 오면 안 돼. 나는 에리의 시야를 가로막으며 딸아이를 껴안았다. 무슨 일인데 그래. 아내도 잠옷 위에 가디건을 걸치고 샌들을 신고 나왔다. 앞머리가 옆으로 살짝 뻗쳐 있다. 어머나, 앞집 아줌마잖아. 무슨 일이세요? 왜 거기에 주저앉아 있어요? 여보, 나오지 마. 어서 에리 데리고 들어가. 아내는 내 말을 무시하고 밖으로 나왔다. 이윽고 시체를 발견했는지 흠칫 멈추어 섰다. 하지만 그녀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쭈뼛쭈뼛 다가가서 시체를 들여다보았다. 아내는 얼굴을 약간 찡그리며 물었다. 이 사람 죽었어? 그래. 그러니까 어서 이쪽으로 와. 아내는 허리를 구부리고 시체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사람 시체 처음 봐. 에리도 보고 싶어. 에리! 에리는 내 팔에서 빠져나가더니 조금씩 시체 곁으로 다가갔다. 아이는 엄마 뒤에서 시체를 들여다보더니 천진난만한 얼굴로 소리를 질렀다. 우와, 굉장하다. 그러고는 옆에 있던 막대기를 주워 시체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기 시작했다. 아내가 에리에게 주의를 주었다. 에리짱, 더러우니까 만지면 안 돼. 그때 옆집에서 엔도가 양복 차림으로 나왔다. 여러분, 일찍 일어나셨네요. 이 마을에서는 항상 그가 제일 먼저 집을 나선다. 그는 자전거에 걸터 앉으려다가 길가에 있는 시체를 보더니 놀라 균형을 잃고 그대로 발라당 뒤로 넘어졌다. 엉덩방아를 찌은 채 그는 시체를 가리키며 이게 뭐냐고 비명을 질렀다. 눈에서 흘러내린 안경이 그를 더욱 우스꽝스럽게 만들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집의 대각선 앞쪽에 사는 아주머니가 웃으며 얼굴을 내밀었다. 그녀 역시 몇 초 뒤 비명을 지르며 털썩 주저앉았다. 잠시 후 다른 주민들도 잇따라 모습을 드러냈다. 다들 여기서 뭐 하세요? 무슨 일이 있나요? 저게 뭐예요? 사람인 것 같은데. 와! 한동안 비명이 이어지더니 시체를 둘러싸고 사람들로 울타리가 만들어졌다. 사람이 늘어나자 겁을 먹었던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다.
처음에 뒷걸음질 치던 사람들도 구경꾼 근성이 강해지면서 조금이라도 잘 보기 위해 앞으로 다가왔다. 마을 대표인 시마다가 시체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요? 왜 이곳에 시체가? 살해당한 것 같군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시마다가 말했다. 처음 보는 사람이군요. 영업사원인가? 누구 짐작 가는 사람 없나요? 사람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흔들 따름이었다. 물론 나도 처음 보는 남자다. 시마다가 뺨을 긁적이며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듯 중얼거렸다. 이 어떡하지요? 어쨌든 일단 경찰에 연락하는 수밖에 없겠죠. 몇몇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할까요?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한 사람은 조금 전에 엉덩방아를 찧은 엔도였다. 시마다가 그를 쳐다보았다. 무슨 뜻이죠? 그는 우물쭈물거리며 입을 열었다. 이런 생각이 옳지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을 생각해보니 나도 모르게 그만. 아니, 그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시마다가 뒷말을 재촉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우리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였다. 엔도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나서 입을 열었다. 그게 말이죠. 경찰에 신고를 하면은 엄청난 소동이 벌어질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야 당연하죠. 이건 명백한 살인사건이니까요. 신문에도 나지 않을까요? 텔레비전 뉴스에도 나오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 안 됩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우리 마을을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무서운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마을 이미지가 나빠지는 겁니다. 여기저기에서 아 하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와 동시에 나도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내 옆에 서 있던 아내도 말했다. 여보, 그렇게 되면 집값이 더 떨어질 거야. 쉿! 난 검지를 입에 대며 아내를 쳐다보았다. 아내도 황급히 손으로 입을 막았다.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아내에게 쏠렸다. 하지만 황당한 말을 들었다는 표정인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오히려 자기와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확인하고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엔도는 내 아내로부터 시마다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렇지요? 나도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시마다가 팔짱을 꼈다. 그런 우려가 있겠군요. 앞집 아주머니가 비통한 목소리로 외쳤다. 아우, 싫어요. 집값이 또 떨어지다니. 지금도 1천만 엔이나 떨어졌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팔려고 내놓은 저 동쪽 끝에 있는 집 말이에요. 어머나, 요전에 광고를 봤더니 우리 집보다 훨씬 넓은데도 우리가 샀을 때 가격보다도 200만 엔이나 싸게 내놨지 뭐예요. 뒤쪽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그 집 실제로 손님한테 보여줄 때는 거기서 100만 엔 더 깎아준다고 하던데요. 예? 그게 정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더니 앞집 아주머니는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남편인 야마시타가 거북한 얼굴로 손수건을 건네주었다. 아, 왜 어린애처럼 그런 걸 가지고 질질 짜고 그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않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은 모두 야마시타 부인과 똑같으리라. 다들 똑같은 꿈을 안고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 집을 장만했다가 지금은 깨진 꿈을 조각조각 껴안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엔도가 다시 입을 열었다. 시마다 씨, 어떻게 할까요? 지금보다 더 집값이 떨어지면 우리 모두의 장래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건 당신도 아시지요? 더 이상 집값이 떨어지는 걸 바라지 않는 건 당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본심을 콕 집어내자 시마다는 얼굴을 찡그렸다. 생각해보면 지금 상황에 제일 화가 난 사람은 시마다 본인일지도 모른다. 그가 마을 대표를 맡은 것도 이 마을의 분양주택을 제일 먼저 샀기 때문이다. 편도로만 3시간이나 되는 출퇴근 시간을 각오하면서까지 누구보다 먼저 여기로 들어온 건 자연 환경이 좋아서도 아이들이 마당 있는 집에서 살게 하고 싶어서도 아니고 도시의 번잡함을 피하고 싶어서는 더더욱 아니었다. 오직 조만간 집값이 오르면 되팔아서 더 편리한 곳에 단독주택을 사고 싶었기 때문이다. 씁쓸한 표정으로 시마다가 대답했다. 하지만 말이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순 없지 않습니까? 시체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도 없고요. 이 말에 즉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잠시 침묵을 유지했다. 엔도 부인이 시체를 내려다보며 저주스러운 듯 말했다. 왜 하필이면 여기서 죽은 거야. 기왕 죽는 거 딴 데 가서 죽지. 그러자 야마시타가 혼잣말처럼 대답했다. 그건 이 남자가 아니라 범인한테 따져야겠지요. 정말이에요. 왜 하필 여기서 죽인 거죠? 다른 적당한 곳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우린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을까요? 모두 제각기 한마디씩 불평을 쏟아냈다. 개 중에는 황당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차라리 어디에다 적당히 묻어버릴까요? 안 돼요. 그러다 다른 사람한테 들키기라도 하면. 한동안 진담인지 농담인지 알 수 없는 대화들이 이어졌다.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내 입에서도 뜻하지 않은 말이 튀어나왔다. 차라리 검은 언덕 마을에 갖다 버릴까요? 예? 그 순간 그때까지 투덜거리던 사람들의 표정이 일제히 정지했다. 그리고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시마다가 물었다. 지금 뭐라고 하셨죠?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나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얼굴 앞에서 하늘하늘 손을 흔들었다. 엔도가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내가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검은 언덕 마을이라. 이 굿 아이디어입니다. 엔도 씨, 농담이라니까요. 시마다가 말했다. 아니요, 분명히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별로 힘도 들지 않고 뉴스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 마을 이미지가 나빠질 염려도 없을 테고. 내 아내가 덧붙였다.
오히려 검은 언덕 마을 이미지가 나빠지겠죠. 이미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몇 사람이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철도가 들어선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여기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검은 언덕 마을의 집값이 약간 올라갔다는 소문을 듣고 안 그래도 이 마을 사람들의 우라통이 터지던 참이었다. 검은 언덕 마을의 주택 분양 가격이 여기보다 쌌었던 것이다. 야마시타가 음침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회사에 검은 언덕 마을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요즘 연신 싱글벙글거리더니 나한테 묻더군요. 집을 얼마에 사셨죠? 이렇게 말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일부러 전단지를 펼치더니 검은 언덕 마을도 가격이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떨어지진 않았으니 그나마 낫다고 마치 나 들으라는 듯이 말하더군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자들은 눈을 번뜩이고 남자들은 몸을 부르르 떨었다. 세상에, 그렇게 비열한 인간이 있다니.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어요. 시마다 씨, 결단을 내리십시오. 누군가가 역사 드라마에 나오는 말투로 시마다를 다그쳤다. 시마다는 한동안 신음소리를 내며 생각에 잠겨 있다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주적으로 다수결로 결정하죠. 시체를 검은 언덕 마을에 버리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이 마을에 입주한 집은 모두 10세대였다. 모든 세대주와 아내들이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손을 번쩍 들었다. 그날 밤 나와 시마다, 엔도, 야마시타 등 4명이 시체를 자동차 트렁크에 싣고 차에 올랐다. 엔도와 야마시타는 제비뽑기로 당첨됐지만 내가 선정된 이유는 극히 부조리했다. 검은 언덕 마을에 버리자고 맨 처음 말을 꺼냈기 때문이라는 거다. 농담이었다고 몇 번을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질 않았다. 구형 크라운의 핸들을 돌리며 시마다가 말했다. 나도 마을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선정됐으니까 부조리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이런 일에 내 차를 사용하다니. 이제 소름 끼쳐서 트렁크에 아무것도 실을 수 없을 거예요. 나와 야마시타가 시마다를 위로했다. 기운 내십시오. 이건 모두를 위한 일이니까요. 우리 4명과 시체 하나를 태운 크라운이 좁은 비포장 도로를 덜컹덜컹 달렸다. 주위에 보이는 건 온통 모내기가 끝난 논들 뿐이다. 엔도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주변에 초등학교가 생긴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결국. 야마시타가 말을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철도도 처음에는 우리 마을 옆을 지나갈 예정이었던 걸로 알았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역 앞에 상점가도 생길 텐데. 시마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집을 살 때만 해도 곧 관공서가 들어선다고 했다고요. 결국 분양업자의 말을 믿어선 안 된다는 교훈만 얻었지요. 엔도가 말했다. 분양업자한테 나도 따졌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기들은 들어선다고 한 게 아니라 들어설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렇게 말이죠. 100% 장담한 적은 없다나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우리 쪽에서 보면 완전히 속은 기분이죠. 나도 이야기에 끼어들었다. 아는 사람한테 말했더니 확실한 개발 예정 지역의 단독주택이 그렇게 쌀 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시마다가 핸들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몸을 약간 뒤쪽으로 젖혔다.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는 노릇이라고 말할 생각이었으리라.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걸 알면서도 야마시타가 근본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애당초 수도권의 주택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요. 평생 죽을 둥 살 둥 일해도 작은 단독주택 하나를 장만할 수 없다니.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최근 들어서 조금 떨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같은 서민들은 평생 손도 내밀 수 없는 가격이지요. 엔도가 토해내듯 말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부모가 땅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단숨에 벼락부자가 되는 놈들도 있으니까 그런 놈들한테는 엄청난 상속세를 매겨야 한다고요. 상속세를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땅을 몰수하는 겁니다. 시마다가 눈을 반짝이며 역설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전부 국가의 땅으로 만들어서 국민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 테니까요. 야마시타가 말했다. 땅은 모든 사람들의 것인데 그걸 사고 팔아서 돈을 벌려는 것 자체가 문제지요. 그래요. 맞아요. 맞아. 자기들도 돈을 벌기 위해 지금의 집을 샀으면서 그들은 그런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모든 걸 남 탓으로 돌렸다. 저기 검은 언덕 마을이 보입니다. 시마다가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올려놓으며 소리쳤다. 광대한 논밭 한가운데에 똑같이 생긴 집들이 수십 채 모여있는 곳이 눈에 들어왔다. 어두워서 확실히 보이지는 않지만 집의 크기도 우리 마을과 비슷했다. 야마시타가 기쁨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와, 이거 불편해서 어떻게 살죠? 주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버스 정류장도 없고 제일 가까운 역까지 자동차로 좋게 10분은 걸릴 것 같지요. 시마다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 10분으로는 모자라요. 적어도 15분은 걸릴 겁니다. 우리는 천천히 검은 언덕 마을로 들어갔다. 밤도 깊고 주민 수도 많지 않아서인지 도로에서 사람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불 켜진 집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엔도가 말했다. 되도록 눈에 띄는 데다가 버리고 갑시다. 그래야 빨리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요. 함께 의논한 결과 가장 큰 집 앞에 시체를 버리기로 했다. 그 집 주차장에 있는 차가 벤츠라는 것도 우리의 반감을 사기에 충분했다. 시마다가 트렁크에서 담요로 감싼 시체를 끌어내 길가에 내던졌다.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확실한 목적이 있어서 그런지 신기하게도 시체에 대한 공포는 많이 희미해졌다. 자, 그만 철수하죠. 시마다의 말을 듣고 우리는 일제히 차에 올라탔다. 다음 날 아침 5시 반경이니 새벽이지만 나는 별탈 없이 시체를 버리고 왔다고 아내에게 얘기했다. 아내는 수고했다고 말했다. 그런 말을 듣는 건 오랜만이었다. 이제 검은 언덕 마을의 이미지가 나빠지겠군. 평소 그 시간에는 잠에 취한 얼굴밖에 보여주지 않았던 아내가 오늘 아침에는 웬일로 눈까지 반짝거렸다. 하지만 그 표정도 조간신문에 껴있던 전단지를 보는 순간 갑자기 어두워졌다. 여보, 이거 봐, 또 떨어졌어. 어제 말했던 저 동쪽 끝에 있는 집 2주 전에 비해서 또 200만 원이나 싸게 내놨어. 아내가 내민 것은 틀림없이 우리 마을 분양주택의 전단지였다. 난 토스트를 먹으며 옆눈으로 힐끔 쳐다보았다. 정말이네? 아우, 정말 속상해서 못 살겠어. 여보,
이거 어떻게 안 될까? 아파트는 집값이 떨어져서 싸게 팔게 될 경우에 먼저 산 사람한테 차익을 돌려주도록 돼 있잖아. 뭐 거기에 대해선 서로 협의하기로 돼 있지만 어쨌든 아직 떨어진 가격으로 팔린 집은 한 채도 없잖아. 뭐라고? 여기가 그렇게 인기가 없어? 한 채도 안 팔렸다고? 다녀올게. 난 아내의 얼굴에서 불길이 솟구치고 입에서 날벼락이 떨어지기 전에 출근하기로 했다. 그리고 약 3시간에 걸쳐 도라노몬에 있는 사무기 제조업체 본사에 도착했다. 이상하게도 멀리 이사가고 나서는 한 번도 지각을 하지 않는다. 일단 자리에 앉았다. 자동 판매기 커피라도 마시기 위해 다시 허리를 들었을 때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렸다. 오늘 우리 과장 쉰다고 하던걸? 우와, 그 악바리가 웬일이야? 감기라도 걸렸대? 차가 고장났대. 뭐? 차가 고장났다고 회사를 안 와? 그럴 수밖에 없어. 과장집에서는 차가 고장나면 치명적이거든. 검은 언덕 마을이라는 데서 아는데 말이야. 차가 없으면은 가까운 역에도 갈 수가 없대. 버스 당연히 없고. 우와, 힘들겠다. 요즘 세상에 그런 데가 다 있네. 나는 자동 판매기로 향하면서 득이만만한 미소를 지었다. 그 과장이 검은 언덕 마을에 산다는 말은 처음 들었다. 차가 고장났다는 건 거짓말일 거다. 아마 시체를 발견해서 큰 소동이 벌어지는 바람에 회사에 올 정신이 아니었겠지. 밤에 어떤 뉴스가 나올지 기대가 됐다. 하지만 그날 밤 검은 언덕 마을에서 시체가 발견됐다는 뉴스는 나오지 않았다. 이상한데? 어떻게 된 거지? 살인사건이니까 보도하지 않을 리가 없는데. 이불 안에서 아내가 산 액정 텔레비전의 채널을 돌리며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경찰 발표가 늦는 거 아닐까? 내일 조간에 실릴지도 몰라. 그런가? 나는 텔레비전을 껐다. 내일은 토요일이라서 회사에는 가지 않는다. 머지않아 평소 습관대로 졸음이 쏟아졌다. 누가 이렇게 몸을 흔드는 거지? 짜증을 내며 눈을 뜨자 눈앞에 아내의 얼굴이 있었다. 아내의 얼굴은 완전히 사색이 돼 있었다. 여보, 큰일 났어. 어서 일어나. 무슨 일인데 이 소란이야? 그 시체가 또 집 앞에. 뭐야? 나는 이불 속에서 벌떡 일어났다. 밖으로 뛰어나가자 그제와 똑같이 사람으로 울타리가 둘러져 있었다. 시마다와 엔도의 모습도 보인다. 엔도가 나를 발견하고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다른 사람들도 인사했지만 난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서둘러 말했다. 또 시체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걸 보세요. 눈썹을 8시 20분으로 만들며 엔도가 가리킨 것을 보고 나는 흠칫 놀라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피부는 잿빛인지 흑빛인지 모를 색으로 변하고 얼굴의 형태는 일그러졌으며 가장 인상적이었던 불뚝한 배는 약간 줄어들었지만 복장으로 보아 거기에 누워있는 건 우리가 그젯밤 검은 언덕 마을에 버리고 온 시체임이 틀림없다. 어떻게 여기에? 심하다가 숱이 줄어들기 시작한 머리를 극적였다. 안 그래도 지금 사람들과 그 얘기를 하던 참인데요.
검은 언덕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게 아닐까요? 야마시타가 덧붙였다. 검은 언덕 마을 사람들, 녀석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생각했겠지요. 시체가 발견되면 마을의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그래서 여기에 버리고 간 geb니다. 야마시타 부인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아우, 정말 비겁한 놈들이에요. 그 말에 시마다가 쓴웃음을 지었다. 뭐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시작은 우리가 먼저였으니까요. 엔도가 말했다. 그건 모르죠. 이자가 여기서 죽었다는 증거는 없으니까요. 애당초 그쪽에서 여기에다 먼저 갖다 버린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 분명히 그럴 거예요. 검은 언덕 마을 녀석들이라면 그러고도 남을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짓을 저지른 만큼 무작정 상대방을 비난할 수는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논리적 모순에서 애써 눈길을 피하고는 제각기 검은 언덕 마을 주민들을 매도했다. 나는 시마다를 쳐다보며 물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뒤쪽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다시 그쪽에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그게 좋겠어요. 시체를 다시 검은 언덕 마을에 갖다 놓자는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시마다가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럼 일단 시체를 숨기는 게 좋겠습니다. 어두워지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지요. 또 거기에 숨겨둬요. 거기라는 건 마을 안에 있는 모델하우스다. 자물쇠가 잠겨 있어서 집 안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창고는 열려 있다. 지난번에도 밤이 이슥해질 때까지 거기에 숨겨두었었다. 누군가가 사다리를 가져와서 사다리 위에 시체를 올려놓고 마치 들 것을 드는 것처럼 운반했다. 앞쪽은 야마시타가, 뒤쪽은 시마다가 들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주위를 에워싼 채 함께 우르르 걸어갔다. 엔도가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다. 이거 약간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어머나, 벌써 썩는 걸까요?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대담하게도 시체 목 가까이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았다. 역시 썩는 냄새가 나요. 요즘 좀 더웠잖아요. 그러더니 얼굴을 찡그리며 엄지와 검지로 코를 막았다. 엔도 부인이 말했다. 그러고 보니 어제 생선이 썩었지 뭐예요. 냉장고에서 잠시 꺼내뒀을 뿐인데. 야마시타 부인이 대꾸했다. 어머머, 댁에서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랬어요. 요즘 들어서 갑자기 더워져서 그래요. 맞아요. 음식물 쓰레기도 그냥 금방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서 죽겠어요. 앞으로 더 더워질 텐데 큰일이에요. 시체를 앞에 두고 편안하게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여자들의 대담함에 나는 마음속으로 혀를 내둘렀다. 상당히 익숙해졌다고는 하지만 나는 여전히 구토증을 참느라 이를 악물어야 했는데. 모델하우스 창고에 시체를 집어넣은 다음 시마다가 문을 닫았다. 그러면 밤에 다시 만나기로 하지요. 수고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마을 청소를 마쳤을 때와 비슷한 분위기에서 우리는 해산했다. 내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누군가가 뒤에서 말을 걸었다. 실례합니다. 뒤를 돌아보자 문 옆에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덩치가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았다. 난 그들을 쳐다보며 물었다. 무슨 일이시죠? 덩치가 작은 남자가 경찰 수첩 같은 걸 꺼내 보여주었다. 네, 경찰인데요. 수사에 협조 좀 해주시겠습니까? 시간은 많이 뺏지 않겠습니다. 경찰이라는 말이 들렸는지 각자 자신의 집으로 향하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그 사람들을 둘러보며 형사들은 몹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태어남을 가장하며 물었다.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혹시 최근에 이 주변에서 이 사람 못 보셨습니까? 형사가 꺼낸 사진에는 시체로 변한 남자의 얼굴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그런 말은 목구멍 밖으로 내지 않았다. 대신 나는 글쎄요, 못 봤는데요 라고 말하며 사진을 아내에게 넘겨주었다. 아내도 쌀쌀맞게 대답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저도 좀 보여주십시오. 심하다가 사진을 들고 짐짓 그럴듯한 표정을 지으며 눈썹을 모았다. 글쎄요, 이 주변에선 못 보던 사람인데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사진이 돌아갔다. 모두 처음 보는 남자라고 대답했다. 나는 덩치가 작은 형사에게 물었다. 이 남자가 무슨 짓이라도 저질렀나요? 형사는 사진을 수첩에 끼우면서 대답했다. 어느 중요한 사건에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 같았는데 며칠 전부터 갑자기 행방이 묘연해져서 수사 중입니다. 엔도가 과장스럽게 놀라는 척을 했다. 우와, 그거 큰일이군요. 그런데 형사님들은 여기에는 어떻게 오셨지요? 여기서 북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데서 이 사람 차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탐문 수사를 하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심하다가 말했다. 이 사람 차가 발견됐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북쪽이라면 여기보다 검은 언덕 마을 쪽이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가보셨습니까? 물론입니다. 오, 그쪽에서도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말했나 보군요. 아닙니다. 이 사람이 봤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심하다가 화들짝 놀라며 눈을 크게 떴다. 오, 그러면 그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닐까요? 형사가 위아래 입술에 침을 묻히며 말했다. 그게 아니라 증언에 따르면은 이 남자가 이쪽으로 온 걸로 보입니다. 검은 언덕 마을 사람이 그 남자가 하얀 들판 마을에 가려면은 어디로 가야 하냐고 물어봤다고 증언을 했거든요. 예? 심하다의 멍한 표정을 힐끔 쳐다보며 내가 물었다. 그게 언제쯤이었답니까? 그저께 낮이었다고 했습니다. 그저께? 그럴 리가 없다. 그저께 새벽 이 남자는 이미 시체로 변해 있었으니까. 형사가 머리를 극적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저기 이 마을에 사시는 분들은 심하다가 대답했다. 이 사람들이 전부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나중에라도 생각나는 게 있으면 꼭 연락 주십시오. 연락처를 쓴 메모지를 심하다에게 넘겨주고 두 형사는 성큼성큼 자기들 차로 걸어갔다. 검은 언덕 마을 녀석들, 그런 말을 꾸며대다니. 형사들의 차가 사라지자 엔도가 분노를 터뜨렸다. 큰일 날 뻔했어요. 시체를 처리하기 전이었다면 꼼짝없이 당했을 거예요. 야마시타의 말에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된 이상 어떻게 해서라도 시체를 처리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전에 검은 언덕 마을에 버리고 오는 겁니다. 져서는 안 됩니다. 시마다의 말에
우리는 모두 온몸에 기합을 넣었다. 새벽 2시에 우리는 모델하우스 앞에 모였다. 멤버는 지난번과 똑같다. 교대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 번 경험한 사람이 나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우리는 앞으로 1년간 마을 청소를 면제받기로 했다. 사마다가 창고 문을 열고 손전등으로 안을 비추었다. 그 순간 악취를 품은 공기가 코를 찔렀다. 부패가 더 심해진 듯하다.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지만 시체에서 뭔가 새어나와 옷과 창고 바닥을 적셨다. 자, 어서 옮기죠. 사마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는 창고에서 시체를 끌어냈다. 원래 뚱뚱한 사람이었지만 얼굴의 살이 뒤쪽으로 처지면서 두개골의 형태가 뚜렷해졌다. 움푹 들어간 눈꺼풀 안쪽으로 둔탁한 안구가 보이고 입술이 줄어들며 누런 치아가 드러났다. 어금니에는 금이 씌워져 있다. 이걸로 시체를 감싸죠. 시마다가 마당에 비닐 시트를 깔았다. 비닐 시트 위에 시체를 올려놓으려고 했을 때 야마시타가 벼랑간 휘청거렸다. 발이 뭔가에 걸린 것이다. 그는 균형을 잃어버리고 휘청거리면서 한 손으로 시체의 배를 짚었다. 오늘 아침에 봤을 때보다 조금 더 부풀어 있던 시체의 배는 그의 체중에 눌려 풍선에서 바람이 빠질 때처럼 스르르 줄어들었다. 그와 동시에 시체의 입에서 가스가 뿜어져 나왔다. 부패 때문에 생겨난 가스가 몸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리라. 시체를 옮기기 위해 웅크리고 있던 우리는 썩은 냄새 세례를 받았다. 비명인지 발작인지 모를 소리를 지르며 전원이 토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얼마쯤 지났을까? 한동안 헉헉하는 거친 숨소리만이 귀를 파고들었다. 야마시타가 작은 목소리로 사죄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시마다가 위로했다. 괜찮습니다. 어쩔 수 없죠 뭐. 그래도 차 안에서 가스가 새는 것보다는 여기서 그런 게 낫지 않습니까? 그나저나 냄새 한번 지독하군요. 1년간 청소 면제로는 안 되겠는데요. 정신을 차리고 시체를 자동차 트렁크에 실은 다음 우리는 검은 언덕 마을을 향해 출발했다. 지난번과 달리 오늘 밤에는 사람들의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검은 언덕 마을에 도착하자 우리는 황급히 차를 세우고 트렁크를 열었다. 시체를 버릴 장소는 지난번과 똑같았다. 트렁크 안에서 시트를 펼치고 시체를 끌어내리기 위해 나는 속에서 치미는 구토증을 억누르며 시체의 손목을 잡았다. 하지만 그동안 부패가 많이 진행됐는지 툭 하는 느낌과 함께 내가 잡은 손목이 옷소매에서 빠져나왔다. 손목 뒤에 썩은 살점과 근육이 매달려 있다. 비명과 함께 구토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나는 이를 악물고 버텨야 했다. 이거 안 되겠군. 시트째 끌어내죠. 시마다의 제안으로 일단 시체를 시트째 길에 내려놓은 후 조심스럽게 시트만 빼냈다. 시체가 빙그르르 한 바퀴 구른 순간 손목 이외에 다른 부분도 떨어진 것 같았다. 하지만 난 되도록 보지 않으려 했다. 시트를 정리하고 사람들이 차에 올라탄 걸 확인하고는 시마다가 거칠게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다. 다음 날인 일요일은 아침부터 찜통더위가 시작되었다. 나는 머리가 멍한 상태에서 신문을 가지러 나왔다. 앞집의 야마시타와 눈이 마주쳤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가 먼저 물었다. 잠은 잘 잤어요? 잘 잤을 리가 있나요?
역시나 하는 표정을 지으며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새벽에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하지만 시체의 냄새와 감촉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탓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몸을 뒤척였다. 지금도 속이 울렁거리는 악취가 코끝에 남아있다. 야마시타가 하늘을 보며 말했다. 오늘도 푹푹 찌겠군요. 아마 이걸로 한층 더... 말은 거기에서 멈췄지만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알 수 있었다. 시체의 부패에 대해 얘기하려던 것이리라. 뭐 그러든 말든 이제 우리하고는 상관없으니까요. 나는 그렇게 말했다. 자신도 그러기를 바란다는 듯 야마시타는 희미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날 밤에도 검은 언덕 마을에서 시체가 발견됐다는 뉴스는 나오지 않았다. 나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서 어젯밤에 이어 이틀째 계속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는 아내가 태평스레 코까지 골며 자고 있었다. 위스키라도 마실까 하고 몸을 일으켰을 때 집 앞에서 자동차 멈추는 소리가 났다. 말소리도 들린다. 차는 곧 떠나는 듯 했다. 하지만 신경이 쓰여 잠옷 차림으로 밖으로 나갔다. 다음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철퍼덕 주저앉을 뻔했다. 새벽에 버리고 온 시체가 또 우리 집 앞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부패가 더 심해진 데다 상당히 거칠게 다룬 건지 두 팔이 절반쯤 떨어져 있었다. 내가 떼어냈던 손목도 바로 옆에 버려져 있다. 큰일 났어요. 어서 일어나세요. 큰일 났어요. 나는 사방팔방 뛰어다니며 이웃집 문들을 두들겼다. 즉시 나온 사람은 시마다와 엔도, 야마시타였다. 그들 역시 나처럼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시체를 보자마자 사람들은 모두 날카롭게 눈을 치켜떴다. 이 검은 언덕 마을 녀석들 짓이군. 정말 끈질긴 놈들이야. 우리를 끝까지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야. 이제 이판사판이야.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어. 지금 당장 시체를 가져다 버리는 것에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 그래서 또다시 나를 비롯한 4명이 가기로 했다. 지난번과 똑같은 방법으로 시체를 옮기려 했지만 팔이 떨어지거나 목이 비틀어져서 시트 위로 옮기는 데만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 처음에는 여전히 어금니를 악물고 구토를 참아야 했다. 하지만 땀투성이가 되어 작업하는 사이에 내가 만지는 것이 시체라는 의식이 희박해지면서 이제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 되었다. 시체를 트렁크에 실은 다음 나와 시마다, 엔도, 야마시타 4명은 검은 언덕 마을로 향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자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여기저기에 사람들이 서 있는 게 보였다. 한 중년 남자가 우리를 발견하고 황급히 뭔가를 꺼냈다. 무전기였다. 시마다의 입에서 욕이 튀어나왔다. 이런 연병, 망을 세워뒀군요. 어디 사람 없는 곳이 없을까 하고 시마다가 바쁘게 핸들을 조작했다. 이윽고 자동차는 건설 중인 건물의 부지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엔 사람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다. 어서 버려요. 어서. 시마다의 재촉을 받기도 전에 우리는 재빨리 시체를 트렁크에서 끌어내고 있었다. 그때 시체에서 발과 귀가 떨어졌지만 그런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즉시 차에 뛰어올라 현장에서 도망쳤는데 얼마 가지 못해 한 사람의 눈에 띄었다. 이제 그들이 시체를 발견하는 건 시간 문제리라. 마을로 돌아온 우리는 사람들을 불러내 망을 세웠다.
모든 도로의 모퉁이마다 사람을 배치한 것이다. 어른들만으로는 부족해서 어린 에리까지 끌려나와 망을 봐야 했다. 사람들의 배치를 마치고 몇 분 후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다. 나는 몸을 도사렸다. 녀석들이 시체를 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저지해야만 한다. 우리 마을 가장 끝에 있는 집 모퉁이에서 사륜구동 트럭이 모습을 드러냈다. 짐칸에는 남자 몇 명이 타고 있다. 트럭은 멈출 기색도 없이 기세 좋게 우리 앞을 통과했다. 그 순간 남자 2명이 짐칸에서 무언가를 내던졌다. 떼구르르 구르며 땅에 떨어진 건 바로 그 시체였다. 땅에 떨어질 때의 충격으로 시체는 또다시 여러 개의 살덩이로 나누어졌다. 얼굴에서 눈알이 떨어지기도 했다. 이놈들 거기서! 목이 터져라 소리쳤을 때는 이미 트럭이 자취도 없이 사라진 다음이었다. 다시 사람들이 모이니 심하다가 미친 듯이 화를 냈다. 감히 우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시체를 버리고 가다니! 우리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렇게 된 이상 우리도 실력 행사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체를 버리고 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쪽엔 트럭 종류가 없다. 할 수 없이 트럭 대신 사용하기로 한 것이 가장 최근에 이사온 신혼부부의 오픈카였다. 젊은 아내는 울며 불며 안 된다고 고집했지만 우리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사람들이 설득했다. 우리는 오픈카의 뒷자리에 이젠 원래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시체를 싣고 출발했다. 절반쯤 예상은 했지만 검은 언덕 마을 입구에는 사람들이 차를 일렬로 세우고 서 있었다.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것이다. 나는 시마다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죠? 정면 돌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렬로 늘어선 차들의 틈을 비집고 우리 차는 검은 언덕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녀석들의 방어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길가에 숨어있던 주부들과 아이들까지 나타나서 이번엔 돌멩이를 던진 거다.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다. 나는 온몸에 기력을 짜내 시체를 자동차 밖으로 내던졌다. 그와 동시에 팔도, 손목도, 손가락도, 발도, 귀도, 그리고 눈알도 모두 내던졌다. 시체의 머리가죽이 가발처럼 벗겨져서 한 주부의 얼굴을 덮쳤다. 그 주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기절했다. 어서 도망쳐요! 시마다는 크게 핸들을 꺾어서 오픈카를 유턴시켰다.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다. 마을로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엔진 소리가 가까이 왔다. 더구나 이번에는 한 대가 아닌 듯했다.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를 의논하고 있던 우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뱀처럼 다가오는 수많은 헤드라이트를 보고 아연해졌다. 검은 언덕 마을 녀석들이 오토바이를 가지고 출동한 거다. 오토바이는 큰 것부터 주부들이 시장에 다닐 때 사용하는 작은 것까지 크기와 모양이 천차만별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는 모두 시체의 일부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마을을 종횡무진 돌아다니며 여기저기에 시체의 일부를 내던지고 사라졌다. 어느 집 빨랫줄에는 스타킹과 함께 발이 걸리고 또 어느 집 우편함에서는 혀가 나왔다. 우리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제 전쟁이다! 전면전이야! 녀석들을 물리쳐라! 차가 있는 사람들은 차로, 오토바이가 있는 사람은 오토바이로, 자전거밖에 없는 사람은 자전거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걸어서 검은 언덕 마을을 향해 출발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의 손에는 뚱뚱했던 그 남자의 시체 조각들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검은 언덕 마을 녀석들도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만은 않았다. 우리가 공격을 하면 더 강력한 편대를 짜서 시체를 되돌려 주러 왔다. 그러면 우리도 다시 그것에 대응한다. 이 전쟁은 그로부터 며칠간 계속되었다. 시체가 뼈만 남은 다음에도 계속된 것이다. 텔레비전의 여성 리포터가 몹시 흥분한 목소리로 떠들었다. 네, 저는 지금 흑백 운동장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1년에 한 번 열리는 하얀 들판 마을과 검은 언덕 마을의 풋볼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풋볼 게임의 규칙은요, 축구나 럭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규칙이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적의 진영에 공을 놓고만 오면 됩니다. 제일 특이한 점은요, 인원수에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대회에 출전합니다. 이 대회는 원래 서로 공을 빼앗는 두 마을의 축제에서 비롯됐다고 하니까요. 옛 것을 되살리는 좋은 대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벌써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는 전통 행사라고 합니다. 자, 이 대회를 통해서 두 마을의 친목이 깊어지는 것, 좋은 일 아닐까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이 게임에서는 공을 머리라고 부르는데 왜 그렇게 불리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머리라는 말을 들은 순간에 저는 해골을 연상했는데요. 설마 해골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겠지요? 자, 그럼 이걸로 현장 중계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히가시노 게이고의 블랙 유머 한 판이 끝을 맺었습니다. 어떻게 끝이 맺어지려나 했는데 이제 전설 속의 이야기로 만들어서 이렇게 희화화를 했네요. 사실 뭐 전원주택 마을 그런 거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문제가 됐었던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뭐 사건 사고가 나도 쉬쉬하고 아파트가 그 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마치 종교처럼 되어가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네. 뭐 씁쓸하죠. 저는 평당 가격보다는 전망을 더 중시하는 스타일인데요. 제가 그렇다고 얘기하면 저를 아껴주는 주변 사람들은 다 저더러 어리석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쩌겠습니까? 저는 어리석은 전망 바라기로 전 조용한 데 외진 데를 좋아해서요. 네. 각자 자기 가치관대로 살면 됩니다. 네. 땅값이 높은 동네 그거는 뭐 편의시설이 많이 있다는 뜻이겠죠. 나는 그런 동네가 좋아. 근데 능력이 돼. 그럼 사시면 되고요. 아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살기 좋은데 많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괴소소설 책 안에는 낭독해드릴 만한 작품이 3편 정도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이제 한 편 남겨두고 있는데 이 한 편이 정말 명작입니다. 네, 다음 녹음 작업은 그 작품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쿠팡 쇼핑, 하이프 다 부탁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